네,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데이터 세상 속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오늘 굿땡 트렌드를 통해서 그 키워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KJ타임스 견재수 기자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트렌드 큐레이터 배민경 아나운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굿땡 트렌드에 올라온 키워드부터 알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네, 사람 이름입니다. 김노관. 이거 어떤 분이죠? 네, 혹시 조주빈 그리고 박사방 기억하시나요? 땡레그램 엠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범행을 일으켰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지난번보다 피해자가 더 많습니다. 김노관은 땡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해 5년 동안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 피해자가 70명이 조금 넘었는데 이번에는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 중에 10대가 159명으로 거의 70%에 육박하는 피해자가 이제 10대에서 나왔는데요. 목사방 조직원은 김 씨를 포함해서 총 14명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충격적인 건요, 조직원 중에 15세인, 너무나 어린 가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조주빈은 단체방 메시지를 박사방이라고 지었고, 그리고 김노관은 목사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다죠. 네, 김 씨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칭하고 아래로 집사, 전도사, 예비 전도사를 두고 계급을 나누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 성별을 가리지 않고 끌어들였고 가입 조건으로 이들의 신상 정보를 확보한 뒤 본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영상 내용을 살펴보면요, 정말 이제 끔찍합니다. 학교 개학 전에 이제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개학 전에는 계속해서 김노관이 주는 성인용품을 쓰게 하면서 영상을 찍게 하고 또 나체로 인사하는 것을 영상을 찍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굉장히 끔찍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런 흉악범의 신상이 공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지난 24일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김 씨의 신상 정보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다음 달 10일까지 30일간 게시됩니다. 그렇군요. 김 씨가 신상 정보 공개를 피하려고 정말 이제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제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경찰과 법원의 결정에 잇따라 법적 대응을 이제 나섰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경찰에서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고 이틀 뒤에 김노관 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요. 이후에 행정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김 씨는 또다시 한번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항고장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자 김 씨가 항소장을 포기했는데 이런 사람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자님?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도 모자라죠. 그리고 사실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똑같이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땡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범죄가 조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제 땡레그램이 범죄 조직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땡레그램에서 마약 밀매, 아동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작년이었죠. CEO인 파벨 둘로프가 체포됐었습니다. 전 세계 9억 명이 넘는 유저를 가지고 있는데 익명 아래서 범죄를 방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텔레그램의 강력한 보안성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 혹은 범죄 도구와 모든 쪽으로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이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수단인가 또는 범죄 행위를 방치한 플랫폼인가 이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4위 키워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가은입니다. 낯이 익은 키워드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MBC 고 오요한나 기상캐스터
괴롭힘 의혹의 당사자로 한번 이야기를 다뤄봤죠. 네, 맞습니다. 김가영 씨를 포함한 MBC 기상캐스터 4명이 고 오요한나 전 MBC 기상캐스터를 직장 내에서 괴롭힌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김가영 씨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이제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2019년부터 고정 출연 중이던 MBC 라디오 태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에 하차를 했고요. 방송가에서 사실상 이거 퇴출 소송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지난해 임명된 파주시 홍보대사에서도 해촉됐고요.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도 통편집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김가영 씨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족이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김가영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그건 또 아닙니다. 유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가영 씨가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다. 진짜 악마는 나이가 많은 아이 엄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관자에 불과한 사람이 주된 가해자로 오해받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의 초점은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마포경찰서도 지난달 31일 입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요,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들이 4명 모두가 MBC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MBC는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본인들의 업무를 계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MBC 내에서도 이 섣불리 이들의 출연을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또 하나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이들의 출연을 중단시키면 또 다른 탄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최악의 경우를 이제 따져봤을 때 MBC도 집단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의 대응과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키워드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위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길리입니다. 이번 이제 게임, 아시안 게임의 영웅 중 한 명인 것 같은데요. 네,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 게임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쇼트트랙 대표팀에 걸린 총 9개의 금메달 가운데 벌써 6개를 쓸어 담으며 금빛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기자님, 이제 쇼트트랙 하면 대한민국이 아닌가. 그럼요. 네, 대한민국 하면 쇼트트랙, 쇼트트랙 하면 대한민국이다. 이런 자부심이 느껴지는데 사실 이번에는요, 최민정 또 장성호 등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유독 김길리 선수가 주목받은 이유 뭘까요? 네, 김길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받게 된 건 이 사실 때문이 아니고요. 여자 3000m 계주 때문인데요. 김길리 선수가 중국의 공리 선수에게 밀려 넘어져 아쉽게 입상하지 못하고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자 쇼트트랙 전관왕을 놓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몸싸움 판정 정말 석연치 않았다라는 이야기들 사실 많았거든요. 중국 선수 공리가 블로킹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김길리 선수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진은 충돌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했고 반칙 판정을 사실 우리 입장에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반칙 판정 없이 중국이 1위로 들어온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남자 계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린샤오진 선수와 자리 다툼을 벌였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심판진은 박지원 선수에게 페널티를 부여해 2위를 기록했던 한국이 실격 처리가 되고 4위로 들어온 중국 팀이 동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런 석연치 않은 판정 때문에 아쉬운 뒤끝이 남았습니다. 네, 이번 경기가 중국 안방에서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편파 판정이 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2위를 했다는 것이 일단 대단하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을 이끄는 장칭총 감독은 호랑이 이빨 뽑기와 같다라면서 한국을 상대로 금메달을 따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들의 땀방울이 정말 반짝반짝 빛났던 순간인 것 같고요. 다음 동계올림픽에서 어떤 활약 보여질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200 키워드 만나보시죠.
바로 송대관입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죠. 우리나라 트로트 4대 천왕 중 한 분이신데요. 네, 국내 대표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인 송대관 씨가 지난 7일 심장마비로 향년 78세에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연결식은 9일 오전 11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네, 이제 고인은 몇 년 전 담도암으로 투병을 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여전했습니다. 정말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으신 분인데 팬들에게 오랜 시간 노래로 기쁨, 희망, 위로를 주셨던 분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송대관 씨는 1967년 이 해뜰 날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노래입니다. 또 해뜰 날은 빈자들의 희망가로 통했는데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경제개발 시대의 주제가처럼 불리면서 시대의 응원가가 됐고요. 유행가, 네 박자, 차표 한 장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고 최근까지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KBS 전국 노래자랑에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와, 이게 전국 노래자랑은 가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스케줄 무대로 이제 통하는 야외 무대인데 이제 노부의 몸을 이끌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결식에 유명하신 분들 오셨어요. 태진아, 강진, 서른도 등 많은 가수분들이 오셔서 이제 아쉬움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도 있었고 잘가 영원한 나의 라이벌이여라고 하면서 태진아 씨가 손을 흔들어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네, 역시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는 동료들과의 끈끈한 우정이 잘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굿땡 트렌드에서 연관 검색어에 빛 그리고 채무라는 검색어도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정상급 트로트 가수였지만요. 채무가 정말 어마어마했었는데요. 고인의 아내가 2013년에 사기에 휘말리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송대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10년째 내가 빚을 갚고 있다, 회생하고 있다, 파산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빚이 무려 280억 원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가히 천문학적인 수치인데요. 채무 때문에 고인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5개의 행사를 뛰었던 것으로 소화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내와의 관계는 원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난 이 자리에 없다. 어디서 폐인이 돼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와, 이 엄청난 빚을 갚아내면서도 정말 아내 사랑이 지극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1위 알아보시죠. 네, 1위는 서희원입니다. 오늘 국내 트렌드 1위서부터 5위까지 모두 다 인물 키워드가 이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요. 이 키워드도 지난주에 10만 건 이상 검색이 됐던 서희원. 혹시 우리 민경 아나운서 이 배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전 들어본 적 있습니다. 대만 드라마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에서의 귀여운 주인공 산차이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가수 구준엽 씨의 부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DJ 쿠, 이제 클론의 이제 구준엽에서 DJ 쿠로 변모한 구준엽 씨의 부인이기도 한데요.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 배우 서희원이 일본 여행을 하던 중 지난 2일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고인의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향년 너무나 아쉬운 나이 48세였습니다. 구준엽은 한 매체를 통해서 서희원의 사망 사실 인정하면서 마음이 괜찮지 않다, 힘들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둘의 절절한 러브 스토리가 정말 화제였습니다. 굉장히 정말 뜨거운 사랑을 했었죠. 그렇죠. 이 구준엽은 서희원과 20년 전 연인이었고요. 당시 스타였던 구준엽 씨의 소속사 반대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서희원은 2011년경 왕소비와 결혼했지만 10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고요. 구준엽은 서희원 이혼 소식을 듣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20년 만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회에 성공해 결혼 발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한편의 영화를 본 것 같은 애틋한 20년이 넘는 그런 사랑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전부인이 사망한 와중에 전 남편인 왕소비 씨가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면서요. 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 시어머니 왕란은 일본에서 대만으로 이 고인의 유해를 운구한 소형 전세기를 왕소비가 준비한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렸는데요.
고 서 의원의 동생 서희재는 아니다, 모든 장례 절차는 본인의 가족이 지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시어머니 왕란은 서희재의 유골이 대만으로 도착한 날 라이브 방송을 켜서 2억 원가량의 후원금 수익을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이 때문에 남편 왕소비와 시어머니 왕란의 SNS 계정이 무기한 정지됐습니다. 아,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정말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전부인을 대상으로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수익금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 대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돈돈돈 하는지를 알아보니 이제 중화권에 이어서 다수의 매체에서는 장란 시어머니에게 무려 9억 8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억에 가까운 빚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던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요, 고 서희원 씨가 남긴 유산이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이 됩니다. 유산 행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의 유산인데요. 가수 구준엽 씨는 서 의원의 유산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장모에게 일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대만 현지에서도 많은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대만 현지 변호사 천위안은 상속을 포기하면 구준엽 씨 몫의 유산이 두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 남편인 왕소비가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구준엽 씨가 본인의 몫을 장모에게 주면 안 되고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한 건데, 직접 상속 포기 절차가 아닌 뭐 예를 들어서 구준엽 씨가 서 의원의 두 아이를 입양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또 문제고요. 자, 오늘 국내 트렌드 마지막 소식을 또 슬프게도 고인의 이야기로 전달드렸습니다. 이 가슴 절절한 이 러브스토리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될까요? 멀리 있는 이제 한국에서 저희 대세 속 출연진들도 구준엽 씨의 사랑을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톡톡 국내 트렌드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데이터 세상 속으로 해외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글로벌 시장에서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지금 제 옆에는요, 또 다른 트렌드 큐레이터 박의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 한 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키워드 5위부터 살펴보시죠. 벨 깁슨입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암 자연 치유를 주장했던 호주의 웰니스 인플루언서의 이름인데요. 그녀의 사기 사건을 다룬 드라마죠.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드라마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달 6일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공개됐습니다. 우리말로는 사과 식초라는 뜻인데요. 총 6부작으로 구성됐고요. 벨 깁슨의 초기 활동부터 거짓이 드러나기까지의 과정을 심도 있게 담아냈습니다. 네, 기자님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벨 깁슨은 악성 뇌종양을 받았지만 현대의학을 거부하고 건강한 식단, 자연 요법으로 병을 치료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홍보하면서 팔로우를 확보하고 또 본인 사업에 이용한 것이 큰 문제가 됐습니다.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SNS 팔로워를 보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홀 팬트리라는 어플까지 출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웰니스 사업가로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제 팬트리는 사실 미국에서 식료품을 저장하는 공간을 저희가 팬트리라고 부르잖아요. 해당 앱에서는 건강한 레시피를 비롯해서 뭐 운동 방법, 그리고 뭐 마음 챙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네, 웰니스에 관련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성공적인 사업의 기틀을 쌓았고요. 200만 명에 가까운 SNS 팔로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주장입니다. 스스로를 뇌종양 4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9년에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생존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4개월 시한부 받은 사람이 4년을 생존해 있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실은 암 투병 자체를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2009년에 암 환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사업가로 전향 후 2015년 암투병이 거짓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자연요법을 홍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앱과 책 판매 수익 일부를 암 환자 지원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벨 깁슨의 자연 치유 요법을 따른 암 환자들은요, 일부 암 환자들은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법적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2017년 호주 연방법원은 벨 깁슨에게 41만 호주 달러, 약 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내지 않아서 2020년에는 멜버른에 있는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23년 이후에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 여러분 25년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사기 행각을 다룬 어떤 전기 드라마가 나왔다는 게 저는 이거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난놈인가? 정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만연한 세상에 이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 경우에는 팔로워들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 연민을 활용한 게 아니라 악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활용이 아닌 악용이다 라고 뼈있게 일침해 주셨는데요. 사실 암이라는 이 감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벨 깁슨의 사기 행각을 보면 이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기와 신뢰성이 일치할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인플루언서의 비즈니스가 윤리적 책임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이겁니다. 네, 채플론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최근에 그래미에서 신인상을 수상했죠. 감성적인 가사와 독특한 퍼포먼스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67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때 음악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신인 아티스트들의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시죠. Because I got signed so young, I got signed as a minor, and when I got dropped, I had zero job experience under my belt, and like most people, I had a difficult time finding a job in the pandemic and could not afford health insurance. It was so devastating to feel so committed to my art and feel so betrayed by the system and so dehumanized to not have health. And if my label would have prioritized artist health, I could have been provided care by a company I was giving everything to. 네, 영상을 보면 어릴 때 음반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의료보험조차 제공되지 않아서 미국 엔터 산업 시스템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반사에서 가수들의 의료보험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해당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굿땡 트렌드 4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의 병폐는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의료보험 형태가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민간과 공공이 이제 섞여 있는 형태인데 혼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인의 약 65%가 민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35%는 공공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공공보험은 고령자, 저소득층 그리고 군인 같은 이런 분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92%가 의료보험에 가입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보험료 인상률이 높고 가입된 공공보험의 보장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 저소득층 무보험자의 경우는 이 높은 의료비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접근이 불가능하죠. 또 미국인의 약 8% 정도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19세에서 25세까지 연령대는 미가입률이 14.1%로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의료비가 너무 높아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거 사실 공공연하게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험료가 높은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의료비가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미국의 의료 시스템 때문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의료 행정 처리 비용을 살펴보면요.
중앙 집중 방식을 택하는 일반적인 국가는 1에서 3%포인트인 반면 미국은 약 8%포인트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미국의 의료 행정은 개인 및 공공의료 제공업체, 보험회사, 그리고 정부 프로그램의 혼합이기 때문이죠. 네, 게다가 약값이 정말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행정에 의해서 약값이 결정되는데요. 미국은 시장 경쟁에 의해서 약값이 결정됩니다. 특허 시장을 통해서 제약회사가 프리미엄 가격 시장에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복잡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높은 관리비가 첫 번째 한몫하고요. 두 번째는 약값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의료진의 높은 인건비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다 전가되는 형태인 겁니다. 이 복잡한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이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화도 한 편 있다면서요. 네, 미국 사회의 의료 시스템을 의료보장제도와 비교하면서 내용을 담은 영화인데요. 영화 제목은 시코입니다. 그렇군요. 이분이 예전에 보니까 칸 영화제에서 다른 작품 화씨 911 테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도 받았던 감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의료보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위 키워드 보시죠. (2025) 슈퍼볼입니다. 이제 슈퍼볼 이거 미국에서 이제 미식 축구하는 행사죠? 네, 지난 9일 2025년 슈퍼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캔자스시티 치프스를 40대 22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슈퍼볼에서 우승한 건 2018년 이후 구단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요, 슈퍼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는 아닙니다. 미국 문화의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연례 행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뭐 음식, 광고, 그리고 스포츠 등 음악까지도 이제 포함돼서 다양한 것이 결합된 문화 축제로 인식되고 있죠. 네, 이 슈퍼볼의 인기는 상당한데요. 아시다시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약 1억 명 이상이 시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2,500만 명이 시청을 해서 아마 이게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하프타임 쇼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무대를 꾸몄습니다. 지금까지 뭐 마이클 잭슨, 비욘세 이런 분들이 무대를 꾸몄었는데 이번에 하프타임 쇼 무대를 꾸민 사람은 누구였나요? 네, 이번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힙합 아티스트인 켄드릭 라마가 단독 공연을 펼쳤고요. 단독으로 무대를 꾸민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실제로 무대를 마치 비디오 게임 컨트롤러처럼 꾸미고 성조기를 상징하는 흰색, 빨간색, 파란색을 무대에 녹여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프타임 전후로 하는 30초짜리 광고, 이거 얼마 정도, 광고비 얼마 될까요? 100억 원 정도 아닐까요? 100억 원? 굉장히 높은데요. 기자님은 어느 정도 보세요? 저도 한 그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이상이었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30초에 100억 원 이상일까요? 이하일까요? 정말 놀라운 건요. 우리 돈으로 116억 원 정도 됩니다. 8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비용을 내고 많은 회사들이, 근데 이것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합니다. 무려 30초에 800만 달러의 비용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광고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자, 저희 계속해서 2위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 플레이스테이션 사용 중단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접속 장애가 생겼었죠? 네, 소땡의 플레이스테이션 네트워크가 지난 8일 서비스가 중단돼 전 세계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24시간이 지난 후에야 정상화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번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서 PS4와 PS5를 포함한 소니 콘솔 소유자 중 다수가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 그다음에 콜 오브 듀티와 같은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텐데요. 이 원인이 뭔가요?
네, 소땡에서 구체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아서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난 9일 SNS 공식 계정의 짧은 공지로 단지 운영상의 문제로 발생한 일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사측은 대규모 장애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보상책으로 구독자들에게 추가 5일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5일 무료 서비스 제공, 과연 구독자들이 만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플레이스테이션의 전 세계 유저가요,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 유저가 1억 1,6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장애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대망의 1위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비앙카 센소리입니다. 아, 이게 도대체 누구야?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미국의 유명한 래퍼 카니에 웨스트의 부인, 현재 부인이기도 하고요. 또 원래는 건축가였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미상에 이제 이번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이제 그 사진 한 장으로 우리나라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그래미 어워드에서 파격적인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 등장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그냥 드레스가 정말 드레스가 아니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올 누드였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는 모피가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모피가 아니고 정말 저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 드레스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옷을 입고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패션계와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도한 노출로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경호원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일단 노출이 심해 보이는데 이 패션 세계는 정말 심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래미 어워드에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비앙카 센소리는 지나친 노출로 눈길을 끌어서 이제 항상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런 파격적인 행보 때문에 비앙카 센소리가 남편 카니에 웨스트의 그 명령에 이 꼭두각시처럼 옷을 입으면서 학대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성 그 발언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 부인인 킴 카다시안도 그를 만나고 나서 스타일이 환골탈퇴했죠. 어쨌든 그의 전략은 늘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드레스를 입고 간 그래미 어워즈보다 검색량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비앙카 센소리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만 1,000만 건 이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편인 카니에 웨스트, 지금은 예라고 불리고 있죠. 이것을 자랑하듯이 인스타 스토리에 게재를 했고요. 또 이제는 이름을 바꿨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노이즈 마케팅의 천재가 아닐까, 정말 어그로 꾼 중에 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앙카 센소리가 현장에서 입고 간 드레스 디자인도 공개가 되고 또 이제 브랜드도 유명해지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요. 앞으로도 비앙카 센소리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를 알아본 한 주간의 해외 이슈였습니다. 네, 견기자의 취재 수첩 시간입니다. 기자님,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불법 리베이트라는 용어의 뜻을 아시나요? 저는 불법 리베이트, 뭔가 이제 덤핑해서 뭔가를 판다 이 정도로 느껴지긴 한데 정확한 뜻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그 해석이 붙어 있는데요. 저기에 나와 있는 지금 화면상 해석은 국세청이 한 겁니다. 이 뇌물적 성격을 띤 부당 고객 유인 거래,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계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탈세를 일삼은 기업과 사업자에 대한 과세에 나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실 이런 리베이트가 만연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세 개 분야가 저는 건설, 의학, 보험 중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분야는 관련 법률에서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건설업체는 17개, 그리고 의약품업체는 16개, 보험 중개업체는 14개 등 총 47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이제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보험업계 리베이트 이제 아리까리한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걸까요? 네, 맞습니다. 보험업계 리베이트 부분인데요. 혹시 저희 진행자께서도 보험 가입해 보셨죠? 네, 좀 많이 들고 있어요. 뭐 암보험, 자동차 보험, 뭐 화재 보험,
그리고 아시티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실비보험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한 15만 원 뭐 이 정도 나가고 있는 거. 18만 원? 20만 혹시 원 안 되는 거. 그러면 박아나운서께서도 저는 8만 원 정도 나가고 8만 원 있어요. 정도. 네. 굉장히 조금 나가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아. 많이 나간다고 들어가지고 이 보험 가입 금액은 사실 이제 상품도 그렇지만 금액도 천차만별이죠. 이게 월 납입료도 다양한데, 우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은 고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월 납입료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상당까지 하는 고액 보험에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혹시 보험업계에서 GA라고 일컫는 부분을 들어보셨나요? GA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전문 용어인가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너무 생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GA는 앞 글자 제너럴 에이전시의 두 글자를 아. 따서 GA라고 이제 통상 일컫는데, 다시 말하면은 보험 대리점인 셈이고요. 보통 법인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보험 대리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법인 보험 대리점의 매출이 상당히 높아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예측 가능하실까요? 저는 아무리 높다 보험 대리점 매출이라 정말 높게 잡아도 뭐 한 몇천억 원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설마 이걸 상회합니까? 아, 그럼요. 많은 곳은 1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어떻게 대리점 매출이 1조 원이 넘어요? 일단 그 영업이익 또 이제 뭐 수백억 원 달하고, 혹시 보험을 고객에게 이제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들, 우리가 보통 설계사를 부르죠. 네. 이 대형 GA의 보험 설계사는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자료화면으로 이렇게 보이시지만 2만 2천 명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설계사들이 GA에서 일하는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직원이 많지만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고액의 인센티브가 보상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보험 대리점에 근무하는 이 보험 설계사의 월 수입을 확인해 봤는데, 한 어느 정도일까요? 힌트 좀 주세요. 어디부터 어디 정도 선이다라는 이 느낌이 좀 오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내 1위 대기업의 부장급 급여를 훨씬 훌쩍 넘습니다. 훨씬 넘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훨씬 넘으면은 억 단위를 초월한다는 건데. 네. 네, 어느 정도나 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월 2억 5천? 월에 2억 5천이요? 네. 이 금액도 사실은 최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분의 그 급여가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한 국내 30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는 GA사에서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설계사의 월 이제 수당입니다. 아니 그럼 저희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나가서 해야지. 아니 월에 2억 5천이 30위권. 그러면 1위는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예요? 1위 보험사의 최고 매출왕 얼마를 버는 거예요? 사실 저도 가늠하기가 어려운데요. 일단 다 이렇게 많이 번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부러워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숨어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루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수당 중에 상당 부분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 돈들이 수당으로 이제 지급된다, 이제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업 경쟁력이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비용들을 사실상 고객에게 네. 어떻게 하면 보험료에 이제 정가돼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이제 호객행위, 이런 부분도 영업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것들 영업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 골프장, 뭐 라운딩 이런 것들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골프장에서 보통 이제 수십만 원에 이제 이르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4인이 함께 라운딩을 즐기는데, 네. 4명이서 한 끼니당 1인당 한 뭐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 한 끼를 먹어도 10만 원이 훌쩍 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고액의 식사비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가장 많이 영업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경영인 정기 보험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흔히 CEO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 말 그대로 CEO 보험이니까 대상 고객은 법인 기업체들, 또 여기 이제 CEO, 그리고 매출이 높은 자영업자, 고액 연봉의 전문 종사자들이고요. 보통 이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골프를 통해서 접대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유대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이 하나의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필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네. 서민이나 일반 직장 같은 경우는 상상조차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고액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절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게 되면은 그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강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사실과 다르게 실제 홍보하는 절세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불안전 판매를 유발하는 상품 구조로 변질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언젠가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단지 이걸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업계의 지적도 있습니다. 해서 이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보통 환급금이 나오는데 이 비용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수익으로 나중에 다 잡혀버려요. 때문에 결국 세금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기자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과연 이런 고액 보험료를 내는 CEO들이 이걸 몰랐을까? 절세가 안 된다는 걸 몰랐을까라는 사실 의문도 들거든요. 취재하시면서 어떻게 알아내신 게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는 이제 그 보험 판매를 한 설계사들 입장에서 절세라는 걸 홍보를 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좀 위험한 부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CEO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보통 보험료를 회사 돈을 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회사 자금을 갖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고액을 내더라도 크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가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어렵기 없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횡령 또는 배임의 소지,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금감원도 직접 지회 업체들 상대로 경영인 정기보험 즉각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고 들었습니다. 네, 경영자가 퇴직금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횡령과 배임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한 건데요. 뭐 배임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많겠죠. 그러니까 계속 설명을 이어가면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판매를 한 보험 설계사도 매월 고객이 납입하는 보험료에 따라서 그 정해진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인센티브의 수준이 매월 내는 납부 금액의 10배, 많게는 20배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인센티브가 이제 더 이해가 갑니다. 왜 삼성 부장님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지. 인센티브가 10배에서 20배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사실 찾아보도록 할게요. 10배라면은 월 100만 원의 납입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의 수당이 1,000만 원이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월납 1,000만 원을 파는 보험 설계사는 월에 1억 버는 건가요? 맞습니다. 와, 그 정도로 고액이고요. 말도 안 돼, 진짜. 물론 이렇게 받은 수당을 보험사, 그러니까 GA 쪽에서는 한 번에 지급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지되는 순간 네. 다시 이거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1년 또는 6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을 하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서 고객들의 월 납입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고액 수당료가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이 불거집니다. 왜냐하면 그 고액 납입료가 아까 회사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수당도 그 중에 일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가입을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이 횡령, 배임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했다가 횡령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핵심 키워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실제로 이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이 강남에 소지하고 있는 한 대형 GA 업체에 대한 수사를 전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 마침 확인된 부분은 국세청도 이 동일한 같은 GA 그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추징금을 지금 발부한 상황인데요. 일단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일부 고객을 유치할 때도 이 변칙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험 설계사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수당 중에 일부분을 그 가입자인, 법인 대표자의 가족, 특수관계인에게 페이백, 그러니까 돈을 일부 돌려주는 것이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월 1억을 수당으로 받았다. 그런 경우에 뭐 5천만 원, 4천만 원, 6천만 원 이런 금액들을 그 가입자의 가족에게 돌려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방법도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정말 이제 점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거액의 보험료를 왜 굳이 낼까라고 했는데
보험료를 낸 사람의 가족에게 페이백이 되는 구조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는 법인의 사람이 한 번쯤 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고액보험료는 회사 돈으로 내는데 뭐 일부가 설계사 수당으로 들어가고 월 납입료를 더 큰 금액으로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점점 더 많은 회사 돈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회사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월 납입료를 보험사에 더 많이 낼수록 결국에는 회사에 손해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상 배임, 횡령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 회사 대표자라고 해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냐 해서 경찰 또는 국세청이 들여다보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점도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보험 설계사가 자기 수당 일부를 고객 또는 고객의 가족에게 돌려주는 행위도 그것도 사실 불법 아닌가요? 엄연한 불법이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조금 전 말씀드린 강남 한 소재의 지혜 업체에 대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을 했고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이 가입한 업체들, 그러니까 이 해당 보험사의 영업을 통해서 가입한 업체들의 대표 또는 그 가족들까지 소득세를 과세할 뿐만 아니라 법인 기업에 대한 고액의 법인세도 추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입장인 걸로 취재 과정에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도 해당 주의업체의 불법 리베이트를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국세청도 당연히 이렇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그 추징금도 부과할 예정이고 이미 됐는데 그 추징 여부에 대해서는 이건 개인정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이제 추후에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국회 정무위에서도 이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주장은 실제 절세가 아니라 세금 납부를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오늘 그 전반적인 짧지만 그래도 취재를 통해서 이 보험 영업 그리고 법인 보험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을 취재를 했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 박 아나운서는 쭉 듣다 보니까 참 불법 리베이트, 보험업계 불법 리베이트 생소한 단어인데 네. 어때요? 듣다 보니까? 들으면서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들으면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약간 호감이 생겼어요. 혹시 우리 모두. 혹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이 보험 업체들 간에 서로 이제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팀 위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골프장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신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 점은 분명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지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한 주 불법 리베이트, 보험업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정말 요새 춥습니다. 칼바람의 빙판길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 주를 시작하는 내일 교통길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